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첫 시간 수업입니다. 2학기 수업부터 전자회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간단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에서 이론 시간 2시간으로 편성된 시간은 교과서 진도 내용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실습 수업 4시간으로 편성된 시간은 2학기에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전자회로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론 2시간은 마찬가지로 교과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실습 4시간은 학교 실습실에서 새로 오신 선생님의 지도로 전자회로 실습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디지털 논리회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봤겠지만 전자회로 교과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앞에 오늘 하겠지만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까지 처음에 내용이 점점 누적이 돼서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뒤에서 이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일수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온라인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오프라인 수업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똑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보내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공 실력과 성적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차례를 한번 보고 이번 2학기 때 진도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회로의 차례를 보시면 1단원이 반도체 소자와 직접 회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직류전원 회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2학기의 중간고사 내용이 1단원과 2단원 정도까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나머지 중간고사 이후의 범위는 3단원 증폭회로 쪽을 다뤄줄 예정입니다. 점점 이제 내용이 누적이 되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3단원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배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원은 3단원의 트랜지스터의 증폭 회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1단원부터 2단원 내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뒤에 이제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도 전자회로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한 학기 과정으로는 아마 이 발진회로부터는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페이지를 펴시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반도체 소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 화면을 여러 가지를 좀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많이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이제 작은 분자 또는 원자의 결합으로 일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게 되면 분자나 원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원자마다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자의 단위를 더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원자 단위로 우리가 분해가 되는데, 원자 단위에서는 분자 단위에서 보여주었던 이 물질의 고유 성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 원자에서는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원자는 일단은 크게 원자의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원자의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 원자의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구조에 대해서 일단 왜 배우느냐, 반도체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한 이 구조, 원자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자 속의 전자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자라고 하게 되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기본 단위 입자가 되겠고요. 원자는 이 크게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중간에 있는 요 원자 핵은 이 플러스 요 원자 핵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그림이고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핵은 이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전자가 원궤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의 인력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전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2개, 그 다음에 양성자도 2개,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분자 단위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기본 단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분자 단위를 조금 더 쪼개서 우리가 원자 단위로 우리가 본다면, 원자 단위에서는 물질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잃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전에 봤듯이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2O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H2O는 이제 수소 원자 하나랑 두 개죠. 수소 원자 두 개랑 그 다음에 산소 원자 하나의 결합으로 된 분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특성을 유지하려면 H2O라는 분자 형태를 가져야 되지만, 이걸 쪼갠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물 분자의 성질을, 고유 성질은 잃게 된다. 그냥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하나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극성을 띠지 않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이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보어의 이 원자 모형을 우리가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하고 그다음에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로 상쇄가 돼서 총 전하량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이 전자의 수와 핵 주위를 돌고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전자의 수와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도 한 개고요.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전자도 한 개입니다. 그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두 개이고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수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즉 밑에 정리를 우리가 했지만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 수와 같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와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순으로 이 모든 원자들을 배열한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치를 한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원자번호 1번인 수소, 그 다음에 2번인 헬륨,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원자번호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줄로 표시된 이거를 우리가 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 붕소나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에 갈륨, 그 다음에 인듐, 뭐 탈륨 이런 것들은 최외곽 전자의 수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나 그 다음에 규소, 절마늄 이런 것들도 최외곽에 이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최외곽은 제일 마지막 궤도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궤도를 운동하고 있는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 그래서 세로줄로 묶여져 있는 요 단위들은 이 원소들이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우리가 같은 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 요런 원소들을 우리가 1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헬륨 같은 경우엔 최외곽 전자의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족. 그 다음에 요거는 붕소부터는 여기는 3족. 그 다음에 이 탄소부터는 여기는 4족. 그래서 요 세로줄로 이루어진 요 주기율표의 요 원소들은 대부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번 이 단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 원소가 어떤 게 있냐면 먼저는 규소, 실리콘의 주요 재료가 되는 이 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마늄 요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족, 4족, 5족의 원소들을 아마 대부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자 번호마다 돌고 있는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각 궤도라고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을 주위로 돌고 있는 이 궤도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우리가 1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를 우리가 2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를 뭐 3궤도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궤도를 우리가 이 궤도 번호를
영문순으로 우리가 K, L, M, N, O, P, Q 순으로 궤도를 영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 원자마다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수가 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개수는 2의 n 제곱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원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전자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실리콘, 규소 같은 원자에는 규소는 원자 번호가 총 1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개의 전자 중에 첫 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2개가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 n이 2면 이제 두 번째 궤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궤도는 n이 2면 총 8개가 가능하죠. 2의 제곱에 곱하기 2니까 8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들어갔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궤도에 만약에 원래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이론적인 개수는 세 번째 궤도라면 몇 개죠? 9, 2, 9, 2, 여기가 3, 3, 3의 제곱 9죠. 2, 9, 18, 18개까지가 가능하죠. 자, 원래는 18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소라는 원자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14개이기 때문에 앞에 이미 2개, 8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4개밖에 안 남아있죠. 그래서 18개가 들어갈 자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이라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게르마늄,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은 이 규소로도 만들 수 있고요. 게르마늄, 이 명칭이 게르마늄이라는 용어는 조금 예전 용어고요. 지금은 저마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2번입니다. 그러면 1궤도에는 마찬가지 2개가 맥시멈으로 들어가겠고요. 2궤도에는 8개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3궤도에는 18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합하면 지금 몇 개죠? 28개죠. 그러면 4궤도에는 규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4궤도의 마지막 전자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32개의 전자가 이 궤도, 각각의 궤도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 원자 핵으로부터 이 불연속적인 거리에서의 이 회전 운동을 한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는 지금 쌤이 방금 표현을 불연속적인 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책에는 지금 표현상으로는 1궤도와 2궤도, 그 다음에 3궤도 간의 거리가 다 동일한 걸로 표시가 됐지만,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궤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거리에서 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궤도 운동을 한다. 불연속적인 거리로 궤도 운동을 한다. 이게 일단 알아야 될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궤도 운동을 하는 이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각각의 궤도마다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2의 n 제곱개다. 그 다음에 이 제일 마지막에 돌고 있는 규소 같은 경우에는 3궤도가 이제 최외곽 궤도가 되겠고요.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4궤도가 최외곽 궤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은 성질을 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규소도 지금 4족이고요. 점화띰도 4족입니다. 4족이라고 하는 거는 최외곽 전자가 4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소도 하나, 둘, 셋, 넷, 3궤도에 4개, 점화띰도 4궤도에 4개의 전자가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는 각각 안쪽부터 궤도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씩으로 붙는다. 고등학교 책에는 KLMN이라는 이 궤도 영문을 붙이진 않지만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궤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 원자 핵으로부터 원자 핵이 주변에 이 전자들을 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당기는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원궤도 운동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이 원심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평형이 되었을 때 이 원궤도 운동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에 따라서 1궤도, 2궤도, 3궤도의 원궤도 운동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다시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전자 같은 경우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1궤도, 2궤도, 3궤도, 4궤도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궤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각각의 궤도마다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 2의 n 제곱개의 개수만큼 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 같은 경우에 규소는 최외곽 전자가 지금 4개가 되고 있죠. 이 3궤도에 돌고 있는 4개의 전자를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마지막 궤도를 우리가 최외곽 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최외곽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이 받는 인력이 가장 작습니다. 1궤도가 인력이 가장 큰 거고요.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안쪽으로 당겨져 있는 거고요. 2궤도가 인력이 두 번째고요. 3궤도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가장 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힘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1궤도, 2궤도보다는 이 3궤도에 있는 이 전자들이 만약에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된다면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이나 빛과 같은 에너지를 만약에 받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를 했을 때 이 궤도를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궤도에 있는 전자보다는 2궤도에 있는 전자가 훨씬 더 이탈을 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2궤도보다는 3궤도에 있는 전자가 훨씬 더 이탈을 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만 주더라도 바깥에 있는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밖으로 이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용어 자체는 이제 이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표시된 이 궤도 운동보다는 조금 더 잘 표현이 된 궤도 모형이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각 궤도마다 1궤도, 2궤도, 3궤도마다 거리가 거의 일정한 간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이 궤도마다의 거리가 불연속적이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궤도의 거리와 그 다음에 2궤도의 거리와
3궤도의 거리,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4궤도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불연속적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가 일단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 궤도 운동을 하는 요 거리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에너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즉 우리가 이 그릇에다가 요걸 일단 그릇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요 그릇에다가 여러 개의 공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요 가장 밑에서 회전하는 이 공의 속도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쪽에서 회전을 하는 공의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하게 동일하게 힘을 줘서 운동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이 위치에 있는 이 공의 속도가 가장 빠를까요? 바깥쪽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공의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공의 회전 속도보다 위쪽에 있는 공의 회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1궤도, 밑에 있는 게 1궤도죠. 1궤도에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보다 이 4궤도 혹은 3궤도나 4궤도 위로 올라갈수록 궤도의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그만큼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원 궤도 운동을 하는 이 거리가 일단은 불연속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각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페르미 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 세로축은 이제 에너지 준위,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자, 1번 궤도에서의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보다 2번 궤도에서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3궤도가 2궤도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궤도에서 이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고등학교 내용보다 조금 더 들어간 표현과 용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궤도 운동을 하는 거리가 일단은 다 불연속적이다. 원 궤도 운동의 이 궤도가 높아질수록 실제로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요 지금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궤도를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궤도는 지금 여기 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요거는 3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평평한 걸로 지금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지구 지표면처럼 이렇게 큰 궤도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중간에 요 밑에 이제 2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궤도가 있다. 여기는 원자 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궤도를 우리가 이 가장 외곽에 있는 궤도라고 해서 우리가 가전자 궤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전자 이 최외곽 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외곽 궤도.
전자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최외곽을 돌고 있는 궤도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3궤도가. 규소 같은 경우에는 3궤도에 4개의 전자가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최외곽 궤도를 우리가 영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밸런스 밴드, 다전자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요 궤도를 우리가 이 일종의 대역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3궤도 안에서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들을 우리가 요 대역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께를 전부 다 3궤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궤도 안에 요 3궤도를 가전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요 3궤도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에너지를 받은 이 최외곽 전자들은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3궤도에서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요 최외곽 전자 4개가 에너지를 만약에 받게 되면 밖으로 우리가 이탈을 하는데 그 이탈을 하는 대역이 어디냐? 전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대.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대역을 우리가 가전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하고 있는 이 대역을 전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얘네들은 자유전자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궤도에 2개의 전자가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2궤도에 지금 8개의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1궤도나 2궤도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으로부터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더라도 좀처럼 밖으로 이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궤도만 보통 에너지를 받아서 보통 이탈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속박전자라고 하는 개념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당기는 이 정기적인 인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전자들의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거의 이탈을 하지 않는 전자, 이 궤도 운동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 전자를 우리가 속박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궤도와 2궤도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 전자 10개의 전자를 우리가 속박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규소를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 원자의 궤도에서 속박되었던 전자가 요건 이제 3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3궤도에서 이제 원 운동을 하고 있던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로 이동해서 전기 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용어를 따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 자유전자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물체 내에서의 이 전류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속박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1궤도, 2궤도에서 이 원심력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지 못하는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속박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궤도, 최외곽 궤도에서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요 전자들이 만약에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 최외곽 전자들이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로 이동해서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전자, 전도대 안에 있던 이 자유전자들은 이제 물체의 전류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높은 대역으로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밑에 있는 1궤도나 2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3궤도에 있는 이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고요. 3궤도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더 받게 되면 전도대로 이동을 하는데 그 에너지 대역이 더 높겠죠. 전도대로 이동한 이 전자들은 자유전자의 성격을 띠게 되고 이 자유전자 때문에 물질의 전기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금 대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대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허용대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금지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궤도 운동을 보면 자, 허용대라고 하는 용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허용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지대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금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금지대는 이해하기 쉽고요. 전자가 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금지대다. 그 다음에 허용대라고 하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이 에너지에 따라서 충만대나 가전자대나 전도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요. 아까 규소의 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핵과 요 1궤도 안에는 요 공간에는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없겠죠. 금지대가 되겠습니다. 핵과 1궤도의 사이는 금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궤도가 있죠. 1궤도에 지금 2개의 전자가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2궤도에 8개의 전자가 또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전자의 개수는 표시하지 않고요. 자, 1궤도와 2궤도 사이의 이 공간이 바로 또 금지대가 되겠습니다. 1궤도와 2궤도 사이의 공간을 금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충만대라고 하는 거는 1궤도, 그 다음에 2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가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전자를 수용할 수 없는 허용대를 우리가 충만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궤도에는 2개까지가 맥시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까지는 이 8개가 맥시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규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궤도에 2개가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들어갈 수 있는 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1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다 채워져 있고요. 이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8개가 맥시멈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소 같은 경우에는 1궤도와 2궤도를 충만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전자를 들어갈 수 있는 개수만큼 다 채워진 이 궤도를 우리가 충만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자대는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전자들을 우리가 가전자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외곽 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최외곽 궤도. 규소에서는 이 가전자대가 이제 3궤도가 되겠죠. 여기가 3궤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다시 표현하면 요 정도의 이제 규소의 원자 핵이 있을 거고요. 1궤도와 2궤도가 이렇게 뭐 다 채워져 있고요. 3궤도가 이런 식으로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궤도 물론 1궤도와 2궤도도 여기 지금 궤도를 표시를 안 했지만 그냥 충만대로 한꺼번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궤도와 2궤도 사이에 아까 금지대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궤도와 3궤도 사이에도 금지대가 있습니다.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아까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데 밖으로 이탈해서 전자가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가 전도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전자대, 최외곽 궤도와 요 전도대 사이에도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요 에너지 갭이 있다. 요 에너지 갭을 우리가 밴드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요 금지대를 우리가 특별히 에너지 갭 혹은 금지대, 금지대, 같은 금지대이지만 밴드갭이나 에너지 갭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특별히 언제요?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있는 요 금지대역 구간을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도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전자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원자의 에너지 궤도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허용대를 우리가 가전자대다. 3궤도도 전자들이 원 궤도 운동을 하니까 허용대가 맞죠. 1궤도와 2궤도도 허용대가 맞죠. 그 다음에 전도대 바로 밑에 있는 궤도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전도대는 전자의 일부만 채워져 있거나 비어져 있어서 전자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대역이다. 만약에 전도대에 전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전자 내에 있는 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지 않아서 전도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전도대에는 전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전자대에 있는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로 이동한다면 이 전도대 안에 있는 이 전자들로 인해서 이제 전기 전도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요 용어가 좀 많이 나오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대라고 하는 것들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용어로는 충만대, 가전자대, 전도대 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지대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요. 요 중간중간 각각의 대역마다 요 사이사이에 있는 요 대역들을 우리가 금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있는 금지대를 우리가 에너지갭, 밴드갭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붙인다. 그 다음에 규소 같은 경우에는 1궤도와 2궤도는 모든 전자의 개수를 다 채워져서 원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충만대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이 대역을 우리가 가전자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걸 쭉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된다. 이 자유전자로 인해서 만약에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주변의 전기장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고 이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한다.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 갭을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있는 요 금지대 구역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얘가 그 에너지 갭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에너지 갭을 우리가 밴드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에너지 갭은 이제 물질의 전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보면요.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아까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소를 기준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죠. 가전자대에서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전도대로 이동을 한다. 이 전자가 전도대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려면 요 에너지 갭만큼, 요 금지대 구역만큼의 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고, 요 에너지 갭을 우리가 약 1 일렉트릭 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는 약 1 일렉트릭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받아야 이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부도체는 이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부도체에는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하려면 그만큼 이 에너지 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 5 일렉트릭 볼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반도체보다 부도체에 있는 전자가 훨씬 더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는 전기 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가 그만큼 적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는 이제 구리나 철이나 저기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도대 구역이 요만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전자대 구역이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즉, 중간에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서로 간의 영역이 겹치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에너지 갭이 거의 없는 거죠. 즉,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질의 전도 현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도체에서 왜 전기 전도 현상이 잘 일어나는지, 부도체에서 왜 전기 전도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를 요 에너지 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고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이 쉽다. 반도체는 이제 중간의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체와 부도체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전도대로 이 전자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이동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규소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궤도에 2개의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요. 2궤도에 8개의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요. 3궤도에 4개의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규소 같은 경우에는 약 1 일렉트릭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받으면 이 가전자대에서 전도대역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은 이제 여기가 원자 핵이 되겠죠. 원자 핵으로부터의 이 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직선으로 표현했지만 이 원 운동 궤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만 이야기하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에너지 갭이 물질의 전도율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시간도 좀 길었습니다. 용어도 좀 많이 나왔고요.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1시간 듣고 전부 다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책의 내용을 좀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소한 2번, 이해 안 되면 3번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으로 동영상을 좀 들으시고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이 개념과 용어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